예,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요즘 AI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일, 교육, 주택, 의료. 아마 이게 문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의료 부분, 아프면 안 되니까요. 이러면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원격 의료라는 말이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구글 병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AI와 의료가 결합되면 어떤 세상을 가져오게 될 것인지, 우리 권수영 원장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EBS의 명의 프로그램에 4번이나 나오셨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계의 저 디지털 헬스학회 우리 회장도 지내시고 계시는 우리 가톨릭 대학교의 명예교수님 권순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AI 의료의 핵심은 기술보다 뭐다? 뭐 이런 게 보는 게 나름 다른 네, 게 계시다는데 그게 무엇이요? 예. 그 말씀이 좀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첨단의 AI 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연식이 많이 된 사람이 나왔는지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좀 제 백그라운드와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한 6년간 대학병원을 경영을 한 3군데 해본 경험이 있고 특히 이제 성바오로 병원을 마지막으로 병원장을 하면서 아마 세계 최초로 이제 은평성모병원을 스마트 병원을 만들자 인공지능과 접목된 DNA를 심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초대 병원장을 하면서 은평성모병원을 이제 초대 이런 AI 병원이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좀 이끌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 20년 팬데믹 코로나 19이 닥쳤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3,000명의 직원이 있고 참 매일 저기 3,000명의 외래 환자와 800명 이상의 입원 환자가 있는 그런 메가 호스피털, 이 5만 5천 평의 메가 호스피털급이 갑자기 팬데믹으로 인해서 호투경이 완전히 격리된 것은 그 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코로나 19이라고 확진이 안 된 상태에 있어서 제가 초대 병원장으로서 그 코호트 격리를 당했죠. 근데 이제 당시에 보니까 이러한 이 은평 지구 50만 인구의 어떤 거점 병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나라 네트워크상 이 참 다른 병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커넥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전국에 있는 병원장들한테 대학 병원장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인재 중에서 이런 디지털 헬스라든가 아니면은 스마트 헬스에 관심 있는 교수를 좀 추천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섭외해서 처음으로 대한 디지털 헬스학회를 창립을 했고 이제 제가 초대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러한 이 서클 내에서 많은 분들과 이제 이 교분을 갖는 와중에 저 역시 이러한 쪽이 일천한 경험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시에 이러한 요즘도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만은 미래학자인 강시철 박사라는 분을 제가 만나게 돼서 참 공자왈 삼인행이면 필요아사라 그래서 참 스승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분과 연관된 어떤 경험이라든가 담론을 통해서 제가 AI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배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우리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AI 의료의 핵심은 사실 AI 의료라는 것이 이게 이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매체 발생된 겁니다. 이게 데이터. 예. 네,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AI라는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료와 연관된 면에 있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환자로서 병원에 들어오시면서부터 네네네. 이 모든 과정, 모든 프로세스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들어오시면서 하다못해 이 걷는 보행인의 어떤 보행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와 연관된 피 검사와 연관된 진단적 프로세스,
그리고 치료하고 예. 그다음에 애우 판정하고 그다음에 재활이라든가 기후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추식 관찰하는 모든 것이 의료 데이터다라고 그걸 말씀드릴 수 있죠. 전자 그 의무 기록이라고 그러네.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의료 빅데이터라 그러잖아요. 네네. 이제 병원에 있어서 빅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한 가지는 이제 이미지라든가 영상 이미지 하나하고 영상 이미지. 우리가 뭐 엑스레이 찍고 뭐 이렇게 그렇죠. 이미지. 예, 그러한 이미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방을 내거나 그러는 어떤 OCR 그런 그 전달 시스템하고 예. 그다음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환자분을 만나서 쓰고 기록하고 그러는 그 이 전자 의무 기록입니다. 전자 예전엔 의무 다 그 만년필로 쓰고 볼펜을 쓰고 그랬죠. 그게 바로 전자 의무 기록 EMR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로 우리가 뭐 엑스레이 찍고는 영상 같은 게 하나 있고 처방 이미지가 있고 또 하나 전자 의무 기록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전자 의무 기록을 일종의 EMR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네.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사실 이제 그 이 병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 환자분을 볼 때 먼저 진료를 보고 설명하고 또 검사 보고 그다음에 치료 계획을 세운 다음에 또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인 구조죠. 프로세스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핑하면서 오타도 생기고 중요한 내용이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는 기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 어떤 환자가 이 의사를 찾아가서 보는데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아이 컨택트가 안 되고 3번씩이나 갔는데 한 번도 그 저기 자기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얼굴을 좀 보세요. 제가 황달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분이 환자분 얼굴을 보고 정말 황달이 걸렸네요. 그러한 에피소드가 현재 있어서 우리가 타이핑을 하는 외래에서 아니면은 입원실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의 인터액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병원에 가끔은 이제 우리가 병원 그 드라마 보게 되면 진료 차트 의료 기록하고 왜 의사 선생님 막 갈렸으면은 알아보지도 맞습니다. 못하고 네. 간호사 하는 분들 막 혼내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차트 문제 그래서 의료진 번아웃이 이 기록 구조와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간호사들이 이러한 기록과 연관된 거를 몬스터, 괴물이다라고까지 얘기해서 예.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간호사분들의 이직률이라든가 아니 간호사의 어떤 그런 이 소셜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병원 내의 그 상호 간의 이 근무 여건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다큐멘테이션 진료보다 기록 때문에 지친다. 이런 맞습니다. 이게 네. 진료보다도 이 기록 때문에 지치고 의사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환자를 보거나 수술 기록지를 하거나 모든 면이 있어 그래서 사실 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면에 있어서 제일 최고는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고 바로 의무 기록 EMR을 작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결국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결국은 이제 AI가 학습을 해서 진화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선생님은 좀 악필도 있을 거고요. 그죠? 맞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왜 보면 드라마 막 의사 선생님 막 지시하고 하는데 음성 AI 의무 기록 이런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이 기록이라 그런 것은 상호 간의 의료진이라든가 어떤 환자 간의 상호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언어입니다. 근데 미국에서조차도 의사들이 갈겨 쓰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글씨 못 쓰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닥터스 프레스크립션, 야 의사 처방 같다. 예. 그렇게 아필할 정도로 해서 이런 문제가 이제 되게 되는데 이 기록이 부실하게 되고 설명할 내용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이제 보호도 잘 못 받게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을 얘기해주고 충분한 거기에 따른 그 상호 간의 데이터를 교류함으로써 이러한 정보의 어떤 대칭성을 유지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지금 현재 의료 분쟁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불만 요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한테 잘 설명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 감정이라든가 소송으로 갔을 때도 역시 가장 문제가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예. 그러나 이런 음성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하고 의사하고 나누는 모든 대화가 AI가 거기서 일반적인 사담은 빼고 의료와 연관된 내용을 선택 취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요약을 해서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고 아. 나중에 이와 연관돼서는 신뢰성이라든가 투명도라든가 아니면 조작도 불가능하게 되는 아, 것이죠. 우리 보통 뭐 저 예약할 때 보면은 당신의 이거 기록을 위해서 녹음됩니다 이런 것처럼 차트로 다 AI로 다 기록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쓰거나 아니면 타이핑하는 구조는 아시다시피 타이핑의 어떤 그 키보드가 여러 가지 그 논문상에 있어서도 화장실보다도 더 오염도가 높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환자 고름 짜다가 또 타이핑하고 아하. 또 환자 그 소변 받다가 또 타이핑하고 아하.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AI와 연관된 이러한 병원 내에 어떤 환자의 어떤 그 이 동선과 연관돼서 이런 설사병이라든가 어떤 그 이 병원 내 감염과 연관돼 있어서는 키보드 자체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자체가 이 의무 기록이라는 게 의료진을 지치게 하고 또 데이터 품질 떨어뜨리고 결국은 이러한 그 이 제대로 기록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에 리스크를 현재 키우는 구조죠. 알겠습니다. 네네. 음성 의무 기록이 굉장히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또 네네. 하나는 제가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국회의원 네. 할 때 보면은 만약 예를 들어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이제 각종 검사를 했는데 네. 서울대학 병원에 가면은 또 새로 검사를 다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병원 데이터가 좀 제대로 쌓여 있거나 입력되어 있거나 이 구조화되어 있고 서로 호환이 돼야 될 텐데 이런 구조화 호환 이런 건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사실 이제 이 우리가 EMR과 연관된 그 차트를 실제적으로 네. 병원에서 키게 되면 저도 환자를 진료합니다마는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헷갈립니다. 예. 이게 버튼이 300개 정도 이상이 되고 또 새로운 약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검사가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또 이런 구조가 또 바뀌게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EMR과 연관된 회사들이 한 300개 있을 건데 300개요? 예. 300여 개 있을 거라고 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와 연관된 거를 이제 그 이 국가뿐만 아니라 각 병원에서 뭔가 그 CMA라고 이 커먼 디지털 모델 같은 걸 좀 만들자라고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대로 그 병원마다 의사들의 취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보안 시스템의 어떤 그 아키텍처 구조성 때문에 상호 호환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와 연관돼서는 이러한 그 데이터들이 서로 많이 전송되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그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네, 나라에서도 역시 이러한 데이터와 사업과 연관돼서 이미 한 10여 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마이 헬스 웨이 데이터라 그래갖고 이미 데이터가 그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네. 글쎄 제가 그 추계 합산을 해보니까 거의 1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써서 예. 그런 이미 데이터 그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 의료 관련된 의료 관련 데이터 만들어 우리나라가 이미 그런 면에서 많이 앞서 있죠. 10조 원이나 썼어요. 예, 거의 제가 한번 데이터 해보니까 10조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충분히 활용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마이헬스웨이 데이터를 달릴 수 있는 차라든가 그와 연관된 어떤 그 이 기술이 현재는 아직까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병원에 가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서로 호환이 될 수 있고 표준화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결국 데이터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미 그러한 네트워크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말씀대로 이것이 이 병원의 어떤 환자의 데이터는 이 여러 가지 데이터 양이나 질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보안이라든가 프라이버시입니다. 아, 예. 그럼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이게 사실은 예. 이게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도 필요할 텐데 데이터를 쓰더라도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제 이 말씀대로 구조화를 똑같이 해갖고 정리를 쉽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 병원으로 옮기는 그런 아키텍처도 중요하지만 더더욱이 중요한 게 개인정보 보호거든요. 네네. 근데 이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아마도 가장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방법에 그 이 개인정보 보호법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없어요. 페더럴 로이 없고 주에 그와 연관된 어떤 시행 규칙령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이 레귤레이션이 있는 네. 것이고 그래서 물론 개인 정보와 연관된 것이 이제 히파라 그래서 그것이 보호되는 그러한 그 레귤레이션이 있고 이미 그 GDPR을 그래 갖고 유럽 자체도 그러한 개인정보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개인정보법이 있고 예. 또 이 현재로서 내년에 이제 발효될 거로 생각되는데 AI 법까지도 이러한 그 완비된 상황이라서 예. 규제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개인정보와 연관된 그러한 그 이 정부의 어떤 그 프레임워크는 준비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우리가 미국, 유럽보다 훨씬 강하게 마련돼 있다. 지금 이제 마련돼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그게 개인 정보를 보호되는 게 마련돼 있다면 이게 병원 밖으로 나와서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 이게 병원 밖으로 나와서 데이터를 활용해야만 우리가 AI가 학습을 하고 맞습니다. 진화를 이건 왜 근데 병원 밖으로 나오기가 예, 이제 그 어려운가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나라 그러한 그 EMR의 전반적인 지금 상급 종합병원이 한 47개입니다. 50여 개 되는데 예. 모든 병원이 이제 일부 어떤 그 현재 그 실험적인 그런 이제 대학병원 한두 군데를 빼놓고는 다 그 언프레미스 그 구조적인 서버를 구축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문이 굳게 닫혀 있죠. 아, 예,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 같은 거에 기반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어떤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AP와 연관돼서 충분히 퍼미션, 허락을 받은 사람에 있어서는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API가 각 그 예를 들어서 공단이라든가 예. 아니 심평원이라든가 아니면 대학병원 그 다음에 어떤 연구소라든가 개인에게까지 이렇게 열려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와 연관된 AP와 연관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물론 각 병원마다 사정은 있습니다. 이것을 열었을 때 개방했을 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베네피트의 어떤 이벨리에이션, 그 어떤 경중에 있어서 이거 안 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예. 뭔가 이게 병원 데이터 공유에 소극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소극적인 이유가 뭐고 여기에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마련하죠? 맞습니다. 지금 오르신 지역이고요. 이게 소극적 이유가 말씀대로 득보다 실이 많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줬을 때 우리 데이터가 나가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루프 피드백도 없는 상황이고. 예.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이번에 이제 국가정보원도 그렇고 어떤 그 정보시설도 그렇고 어떤 그 이 C 사태라 그래서 이번에 정보가 유출돼 갖고 커다란 문제가 지금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 H사와 연관된 어떤 그 카드사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게 조금의 데이터라도 개인 정보인데 사실 의료 데이터가 이 민감 정보를 가장 많이 덜고 있기 때문에 암 시장에서도 그렇죠. 금융 정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정보보다 가장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게 그만큼 이게 중요한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유출되게 되면은 이것과 연관된 어떤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사실 언프레미스 서버에 있는 데이터 밖에 나갈 때 어떤 그 원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데이터 연관된 책임자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또 자문이라든가 IRB라든가 보안이라든가 뭐 익명화 처리라든가 너무나 프로세스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활용화 안 돼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아직까지 빅데이터 연관된 충분한 효용성을 내고 있지 않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드릴까요?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평생 고관절을 수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대퇴골두 무혈성 결사라 뼈가 썩는 병인데 이와 연관된 검진 데이터는 지금 우리 공단에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검진에 있겠죠. 전 세계 최강의 데이터가 그렇죠. 있죠. 예. 그리고 또 저와 연관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수술한 환자들의 치료 영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치료 방법, 인공관절 한 상태라든가 사이즈 같은 건 어디에 있습니까? 심평원에 있어요. 심평원에 있죠. 예. 그런데 그리고 이 이제 저와 연관된 그 환자와 연관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수술하는 방법이라든가 뼈의 특징이라든가 주로 많이 술을 먹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데 소주는 어떤 소주를 먹었고 위스키는 어떤 위스키를 많이 먹고 하루에 몇 병을 먹었으며 인터벌은 어땠고 그다음에 같이 먹던 약은 어디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죠. 실상은 나중에
대트골드 무혈성계사와 연관돼서는 소주를 일주일에 몇 병 먹으면 안 되고 위스키를 몇 병 먹으면 안 되고 맥주는 괜찮고 뭐 와인은 괜찮고 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 대안을 마련해 주는 빅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그거 한 개 한 개 분절이 된 데이터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건보 갖고 있는 데이터 따로, 심평원 따로, 병원이 갖고 있는 따로 이게 다 따로따로 돼 그렇죠. 있죠. 의사의 노하우의 데이터는 사실 대학병원이 갖고 있죠. 그런데 그렇죠. 그건 또 디테일하게 밝히려고 그러지 않고 네. 지금 근데 문제는 또 대학병원 내에서 자체도 각 교수들마다 자기가 또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요한 데이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바이 레이어가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빅데이터의 활용률이 그런 데 있어서의 obstacle, 즉 배리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보니까 2016년도에 예. 21세기 치유법을 만들면서 의료 데이터를 API로 공개하면서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무려 6배나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각기 흩어져 있는 의료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API를 열어야 그래야 뭔가 이게 AI가 결합한 새로운 벤처 스타트업이 나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그 뭐 오바마 대통령 이후로 해서 많은 대통령들이 현재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지만 이 미국의 보건 체계와 연관돼서 의료 체계 연관돼서는 오바마가 엄청 커다란 기여를 했죠. 네. 아시다시피 그 메디케이드와 연관된 오바마 케어라든가 그리고 당시에 이게 지금 오늘의 어떤 화두인 그 전자 의무 기록 있잖아요. 예. 의무 기록도 전 병원 그 당시에 2010년대 오바마 그 정부에서도 이 만년필로 그러한 그 차트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예. 지금도 미국 어느 병원에 가면은 지금도 손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 다 EMR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정보의 어떤 활용이라든가 그러한 그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IT화 하겠다고 했던 정책이 오바마 정책이 일어난 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21세기 여기 어떤 센츄리 액트라 그래갖고 그 치유법이 발생됐는데 이제 모든 우리가 어벨러블한 가능한 새로운 치료법과 연관된 것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환자한테 직접 이렇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정보라든가 아니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승인 같은 걸 아주 간소화했죠. 예. 간소화해갖고 이제 쉬운 얘기로 FDA 배려를 많이 낮춘 거예요. 네. 이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백신이라든가 크리티컬한 약 개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골든 타임이 있잖아요.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갑자기 엔데믹 에리아에서 팬데믹으로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간소화한 게 21세기 치유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이 많이 쓰고 있는 림포마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치료법으로 카티 그런 세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환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ASAP 가능한 빨리 우리가 하고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자. 그것이 바로 이제 치유법의 그 요체죠. 네. 네. 우리나라도 AI 시대의 국민 주치 또 AI 시대의 미래 의료를 만들어내려면 의료 관련된 개인 정보는 보호하고 의료 API를 빨리 열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두 가지 요건 맞습니다. 바로 개인 정보를 공고히 하면서도 이러한 구조화를 잘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이 가장 두 개가 중요하죠. 네. 또 하나 요즘 이제 아마 이러다 머지않아서 구글 병원에 우리가 가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 이게 네. 이제 구글과 연관된 클라우드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네. 그러한 그 이 실은 구글과 연관된 어떤 그 이 시도로 메드팜 2라 그러는 걔들이 그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했죠. 그렇지만은 이런 너무나 델리케이트한 상황이고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의료와 연관된 것이 어떤 그 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그 이 치우치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데이터와 연관된 오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걸 바이아스 드리프트라고 그러는데 편향 오류 같은 것이 생기고 그래서 커다란 오진이라든가 문제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요즘 그 구글의 어떤 폴리시 정책 방향은 어떤 이 구글 병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의사들의 예.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네. 구글 클라우드라든가 네. 구글과 연관된 에이전트 AI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를 이렇게 하나를 엮어주면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에이전트 AI 그것도
하나의 또 진전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네, 또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 우리가 결국 데이터를 모으는데 병원 정보도 있지만은 우리가 애플의 우리 애플워치나 네. 삼성 요새 보면 뭐 심장 박독수 뭐 이런 거 다 재고해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미국은 규제를 좀 푸는 거 있고 한국은 이게 의료 관련 데이터를 쓸 수 없다. 뭐 이런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들도 많던데 그건 어떤가요? 예, 사실은 이제 구글이 아니라 이제 그 애플워치하고 삼성 갤럭시 워치가 일단은 현재 많이 이제 제도권대로 들어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삼성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몸에 있어서 어떤 혈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산소 포화도라든가 특히 이런 그 이 근육량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우월하고 예. 예, 그런 것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그 애플워치보다 가성비가 많이 좋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예. 미국에 있어서는 이런 애플워치와 연관된 그런 면에 있어서 예전에 이제 산소 포화도와 연관돼서 일반 벤처 기업하고의 커다란 어떤 그 슈 내지 소송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규제 샌드박스라든 그런 것을 미국에서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런 애플워치와 연관된 어떤 그런 것을 사보험에서도 일정 부분 거기에 리임버스먼트 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사실 이러한 그 애플워치라든가 아니면 그 저기 이 갤럭시 워치 그 자체가 아주 정확한 어떤 신뢰도라든가 그런 걸 부여하기에는 다소 아직까지 소프트와 미흡한 면이 있죠.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든가 만성적인 질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갑자기 급변하는 그런 의료 상황이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있지만 한순간에 이러한 것의 흐름이라든가 모니터링 추세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추세를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혈압이 장기적으로 슬슬 올라가는구나. 그렇죠. 이런 거. 그런 거는 정확치 않아도 추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에 네네. 있어서는 이런 의료 면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권 내로 들어온 면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 선택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아시다시피 이제는 혁신의료 기술이라든가 네. 아니 신의료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심평과 연관돼서 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이 트랙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향후 더욱더 발전될 가치 내지는 여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EMR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전자의무 기록이 좀 잘 되고 이게 AI로 데이터로 되고 그다음에 병원 데이터도 구조화되고 네. 건강보험 심평원에 있는 데이터도 점점 구조화되고 체계화돼서 이게 개인정보는 보호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API로 공개하면은 이것이 AI가 학습을 해서 새로운 소위 AI 시대에 가장 앞서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나요?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연관된 그러한 그 이 요양보험이 뭐 전 국민으로 되는 건 뭐 독일이라든가 뭐 몇 개 나라가 있을 수 일본 있을 수 네네. 있는데 의료보험과 연관된 전 국민이 이렇게 그 하나 된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전세에 가장 부러워하는 거라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제가 외국을 많이 다니고 저도 뭐 미국에서 한 뭐 2, 3년간을 많이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너무나 뛰어난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끌어가고 선도적인 위치에 이렇게 있어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데이터를 잘 융합하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이제 말씀드린 공단 데이터라 심평원 데이터라든가 그런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 상급종합,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어떤 데이터와 결부되고 아니면 또 이와 연관된 그 뭐 한 150여, 200여 개의 어떤 종합병원이라든가 한 9,500개의 의원과 연결된다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모든 병원이 한 2만여 개 병원 이상이 네. 다 일렉트로닉 저기 메디컬 레코드, 전자 의무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팩스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미지 전송 장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로 융합이 돼서 쉬운 얘기로 이제 요즘 에이전틱 AI 시대잖아요. 네. 추론이 가능하고 진료의 방향을 결정하면서 의사한테 어떤 솔루션을 대안하고 어떤 팔로업 체크까지 하는 그러한 그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그러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세계를 압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문제가 우리나라가 너무 언프레미스 서버 구축형의
어떤 그러한 여기 데이터 그런 스토리지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런데 특히 상급 종합병원들의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런데 그 데이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향적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게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안 돼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안 된다 하더라면 이제 페더레이션 그 시스템이라 해서 이제 연동 체제라 그래 갖고 어떤 것이 있게 되냐면은 이 프레미스 서버 내로 들어가서 어떤 AI 장치를 넣거나 그다음에 이 비식별 데이터를 그거 하거나 그렇게 갖고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이라든가 클리브 클리닉이나 그런 데 있어서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있어서 직접자, 간접자의 비식별화 같은 거에 있어서 아주 철저히 합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 그러한 그 데이터를 AI가 아무리 뭉쳐도 그 사람을 식별화 못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 그 측면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있어서 그러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를 개발해 나가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AI 선도되는 그러한 최고의 어떤 그 에이전틱 어떤 호스피털 어떤 세계의 어떤 이 AI 의료를 선도하는 위치를 선점 내진 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원격 의료는 이게 허용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 원격 의료가 사실 이게 20여 년간 동안 우리나라가 시도를 했죠. 벌써 20년 됐어요, 그게. 네.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이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19과 연관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해 왔잖아요. 예. 근데 의외로 이 환자분들이 수용도가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 달에 원격 의료법이 통과됐죠. 예. 그래서 아마도 1년의 어떤 과정 시행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이제 전격적으로 원격 의료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됐는데 물론 이제 1차 의료기관에만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원격 의료만 해서 안 돼요. 일반 병원도 해야 되고 그런데 물론이죠. 아시다시피 초진 환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 문제가 여기 해서 안 되고 그 재진 환자 그다음에 만성병 환자라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예외 없는 법률은 없다고 사실 의료와 연관된 사항은 예측이 불가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갖고 메디컬 데저트 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초진뿐만 아니라 원격 의료, 원격 수술까지도 앞으로 어떠한 그 시행되는 시대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어떤 뭐 장강의 푸른 물이 참 밀어내듯이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오늘 권순영 원장 모시고 한번 한국이 세계적인 에이전트 AI에서 의료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 되는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료 데이터적인 측면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권순영 박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은 휴대폰을 몇 번을 봅니까? 몇 번을 확인합니까? 그리고 몇 번을 만지고 있습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우리가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150번 휴대폰을 확인하고요. 2600회를 만지는 상황이랍니다. 휴대폰 없이 살 수 없는 거죠. 아마 이런 지금 AI를 한편으로 얘기하지만은 점점 기계가 발달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화의 시간, 사색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네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대화는 사라지고 전부 앞에 있는 스마트폰을 뒤지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AI 기술을 향해 질주하지만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이웃과 친구, 나의 삶 이런 면에서 조금 기계와는 멀리 떨어지는 이러한 시간도 함께 가질 때 인생이 사회가 공동체가 더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